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별빛이 흐르고 그 빛은 끝없는 어둠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조차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문턱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문,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규칙이 흔들리고 눈앞의 세계가 마치 꿈처럼 변해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문턱을 살짝 들여다보려 합니다. 하지만 미리 한 가지 경고를 드려야겠네요.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사건의 지평선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단언컨대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그 힘은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빛조차 붙잡히고 시간마저도 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우리는 이곳에서 단지 상상으로만 그 경계에 다가갈 것이니까요.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이 순간, 시계 위의 시간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마치 별빛처럼 서로의 존재가 반짝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눈을 가볍게 감아도 좋습니다. 숨을 고르게 내쉬며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말 그대로 우주의 문턱입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바깥 세상으로는 어떤 신호도 다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문턱을 기준으로 안쪽은 침묵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바깥쪽은 마치 하나의 막처럼 고요히 닫혀 있습니다. 저는 이 경계를 어둠의 문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턱이라는 것은 집 안과 밖을 가르는 아주 작은 경계선이죠.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은 그런 소박한 문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대한 경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 넘을 수 없는 시면의 선입니다. 중력은 늘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것도,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도, 태양이 행성을 감싸 안는 것도 모두 중력 덕분이지요. 그런데 블랙홀의 중력은 너무도 강력해서 빛마저도 그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빛이란 우주의 가장 빠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지평선에 이르면 그 빛조차도 멈춰 서야만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시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라지는 듯한 광경. 혹은 태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는 바람과도 같지요. 사건의 지평선을 처음 이론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단순히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을 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를 하나의 직조된 양탄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무거운 물체가 그 위에 올려지면 양탄자가 휘어지고 주변의 작은 물체들은 자연스럽게 그 굴곡을 따라 굴러 들어갑니다. 블랙홀은 그 휘어짐이 극단적으로 심한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지 수학적 추정과 상상뿐입니다. 어쩌면 그곳은 새로운 차원으로 이어지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칙이 지배하는 완전히 낯선 세계일지도 모르지요. 저는 이 질문을 떠올릴 때마다 옛날 항해자들이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던 순간을 상상합니다. 그들은 수평선 너머에 괴물이 있을 거라고 믿기도 했고 새로운 땅이 있을 거라고도 믿었습니다. 우리도 사건의 지평선을 마주할 때 똑같은 두려움과 호기심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사건의 지평선은 단순히 과학적 개념을 넘어 인간이 가진 상상력의 한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와 저기,
알려진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거대한 경계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무지의 장막처럼 그 너머를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장막이 있기에 우리는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또다시 상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을 생각할 때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단순히 블랙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어떤 형태든 충분히 압축되면 그 내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생겨납니다. 가령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작게 압축된다면 그것 역시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사건의 지평선이 우주 곳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 속 어느 어둠의 점이 사실은 사건의 지평선일지도 모른다는 상상 말입니다. 그곳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문이자 우주가 숨겨둔 비밀의 관문 같지요. 사건의 지평선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블랙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존재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만약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계가 있다면 우리의 시각과 지식은 거기서 멈추어 버립니다. 그러니 사건의 지평선은 단순히 천체 물리학의 주제가 아니라 인류가 지닌 지적 탐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갈 수 없는 경계라 부르지만 혹시 그 안쪽에서 다른 시선으로 바깥을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바깥에서는 닫힌 문 같지만 안쪽에서는 열려있는 창일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과학을 넘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경계란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만든 허상일 뿐인가? 이처럼 사건의 지평선은 물리학의 개념임과 동시에 시적 은유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문이자 우리 상상력의 끝자락에서 반짝이는 등불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제 그 문턱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 아래에서 어둠이 바다처럼 출렁이고 하늘은 별빛조차 삼켜버린 듯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 서서 묻습니다.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빛이 멈추는 곳. 이 말만으로도 이미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마치 밤하늘 속 별빛이 흐르다 갑자기 멈추어 서는 장면. 혹은 강물이 바위를 만나 흐름을 잃는 순간처럼요. 그런데 실제로 우주에는 그런 곳이 존재합니다. 바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여러분, 빛은 우주의 가장 빠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속도의 한계,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속도를 가진 것이 빛이지요. 어떤 우주선도, 어떤 상상의 날개도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지평선에 이르면 그 빛조차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과학적 설명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은유적 울림을 남깁니다. 저는 그것을 정적의 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던 것이 멈추어 서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압도적인 고요를 느낍니다. 마치 바람이 불던 숲속이 갑자기 정지된 듯 모든 소리가 흡수된 공간과도 같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지구의 중력도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뛰어오르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홀의 중력은 그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손이 우주 전체를 움켜쥐듯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종종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주를 커다란 고무막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위에 공을 하나 올려놓으면 고무막은 살짝 휘어집니다. 작은 공은 조금 굴러 들어가겠지만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무거운 공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막은 크게 휘어지고 작은 공들은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그곳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블랙홀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공간과 시간이 그곳에서 극단적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직선으로 움직이려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에서는 그 직선이 무한히 안쪽으로 휘어져 버립니다. 결국 빛은 마치 끝없는 미끄럼틀을 타듯 빠져나가려 해도 계속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한 광자가 블랙홀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느 빛보다 빠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지평선 앞에서 그 빛은 멈춰 서고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힌 듯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벽이 아닙니다. 그저 공간 자체가 너무도 강하게 휘어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 빛이 멈출 수 있다면 그 순간의 시간은 어떻게 흐를까요? 사실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려집니다. 멀리 떨어진 관찰자가 보기에 빛은 그 경계에서 점점 느려지고 결국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빛 자신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상대성 이론이 예언한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옛날 철학자들이 말한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역설을 기억하시나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거북이에게 주어진 작은 앞선 거리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앞의 빛도 비슷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관찰자의 눈에는 결코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멈춘 것은 빛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시선일까요? 진실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이 개념은 많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존 미첼과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같은 18세기 학자들은 이미 어두운 별이라는 개념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별의 중력이 너무 강하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물론 그 시대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없었기에 단순한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상상은 오늘날 우리가 블랙홀이라 부르는 개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학은 언제나 실험과 수학적 증명에 의해 발전하지만 그 시작은 종종 단순한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밤하늘을 바라보던 철학자의 눈빛에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이 태동하는 것처럼요. 빛이 멈추는 곳은 단순히 블랙홀의 특이한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식의 경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늘 볼 수 있는 것을 통해 세계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지평선 너머는 어떤 빛도 전해지지 않기에 우리의 눈은 그곳을 영원히 닫힌 어둠으로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빛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면 사건의 지평선 너머를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중력파나 어떤 새로운 감각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 풀리지 않은 과학적 수수께끼이자 동시에 철학적인 상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끝없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달려오다 멈추어 서는 모습,
그것은 마치 심장이 두근거리다 갑자기 정지하는 순간처럼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는 묘한 평온함도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멈춤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멈춤은 죽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삶의 시작일까요?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빛이 멈추는 그곳에서 우주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너희가 알 수 없는 세계다. 결국 사건의 지평선은 단지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인간 지식의 한계선을 상징합니다. 빛조차도 멈추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주는 더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의 지평선을 바라볼 때마다 인간이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상상력을 가진 존재인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빛이 멈추는 그곳조차 상상할 수 있고 또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 아닐까요? 빛조차 멈추는 곳에서조차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천이 느려지는 순간 이 표현 속에는 이미 기묘한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일정하게 흐른다고 믿습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 시계는 앞으로 나아가고 밤이 되면 다시 잠들며 하루가 마무리되지요.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시간은 마치 직조된 천처럼 늘어지고 뒤틀리며 우리가 아는 질서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물처럼 얽혀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직조틀에서 섬세하게 짜여진 천처럼 시공간은 서로를 붙들며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체는 그 천 위에 깊은 자국을 남기고 그 굴곡은 곧 중력으로 나타나지요. 사건의 지평선은 바로 이 시공간의 천이 극단적으로 일그러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시간은 마치 천천히 풀려나가는 실타래처럼 느려지고 결국 멈춘 듯한 착각을 줍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관찰자가 사건의 지평선을 바라볼 때 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별빛이 그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붉게 변하며 움직임은 점점 더 느려지고 마침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중력적 시간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한 우주 비행사가 블랙홀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건의 지평선 가까이에 도착했지만 바깥에서 그를 지켜보는 친구의 눈에는 그가 점점 느려지고 결국 정지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우주 비행사 자신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시간은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한쪽에서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고 다른 쪽에서는 멈춘 듯 보이는 역설적인 상황.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흐름일까요? 아니면 관찰자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현상일까요? 이 질문은 물리학뿐 아니라 철학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지평선은 마치 이 말을 비웃듯 흐름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정말로 절대적인 흐름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 현상은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쌍둥이 역설입니다. 한 쌍둥이가 우주선에 타고 빠른 속도로 여행을 다녀오면 지구에 남아있던 쌍둥이보다 젊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지요. 이는 이미 실험적으로도 여러 방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도는 시계와 땅 위에 머문 시계는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는 자기 시간을 그대로 살아가지만 바깥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점점 멈추고 결국 정지해버린 듯 보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의 직관과 다르게 언제나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자들은 사건의 지평선을 향해 떨어지는 물체가 실제로는 유한한 시간 안에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관찰자는 그 물체가 결코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봅니다. 이는 마치 시공간이 서로 다른 두 극장을 연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는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관객석에서 본 시계는 멈추어버리는 아이러니, 이 모순은 아직까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두 관점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혹은 둘 다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현실은 하나의 모습만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관찰자마다 서로 다른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시간의 느려짐은 단지 블랙홀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지구에서도 그 영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중심에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시계는 조금 더 느리게 갑니다. 반대로 높은 산 위의 시계는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이죠. 인공위성에 장착된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GPS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하려면 이 시간의 차이를 반드시 보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위치는 금세 어긋나 버립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은 중력의 세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홀은 그 중력의 극단이기에 사건의 지평선에서 시간은 거의 멈추어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서 있습니다. 발밑의 공간은 깊은 심연으로 구부러져 있고 당신의 시계는 여전히 똑딱이며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당신을 지켜보는 이에게는 당신이 점점 느려지고 결국 영원히 멈추어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시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시계 바늘의 움직임으로 정의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의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시간은 단지 우주가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무대 장치일 뿐일지도요. 고대 인도 철학에서는 시간조차도 마야, 즉 환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에서 벌어지는 시간의 느려짐은 어쩌면 이 오래된 지혜와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시간을 절대적인 실제라고 믿어왔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눈앞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환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는 시간조차도 무너지는 걸까요? 혹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법칙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시간이 늘어지고 느려지는 순간은 우리에게 단지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존재론적인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인식의 경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현재를 살고 있다고 믿지만 사건의 지평선은 그 현재마저 왜곡시켜 버립니다. 빛이 멈추는 곳에서 시간도 멈춘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주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시간조차 너희의 것이 아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상해 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앞에서 천천히 늘어지고 뒤틀리는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의지. 그것은 단순한 물리학이 아니라 삶의 은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멈춘 듯한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심연의 유혹, 블랙홀의 내부로 들어간다는 상상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사건의 지평선을 경계로 그 너머는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땅이다. 이곳은 단순한 과학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자극하는 원초적인 공포와 동시에 묘한 매혹을 불러 일으킨다. 마치 끝없는 심연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 수 없는 것에 끌리면서도 두려워하는 존재다. 그래서 블랙홀은 단순한 천체 이상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 어떤 철학자들은 블랙홀을 우주가 가진 무의식이라고 부른다. 모든 것을 삼키며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우리가 가진 공식과 이론조차도 그 앞에서 무력해진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블랙홀은 더욱 매혹적이다. 불가능한 탐험, 금지된 지식, 결코 알 수 없기에 더 알고 싶어지는 본능적 갈망. 인간은 태초부터 어둠을 응시하며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 했다. 동굴 벽화에서부터 현대의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어둠은 언제나 비밀을 감추고 우리를 시험해왔다. 블랙홀은 그 어둠의 궁극적 화신이라 할 수 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 순간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아는 질서를 잃는다.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특이점이라 부른다. 무한히 압축된 밀도와 무한히 휘어진 시공간이 존재하는 지점. 그러나 이 표현은 사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고백과도 같다. 무한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수학적 기호일 뿐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마치 눈앞에 펼쳐진 시면을 바라보며 끝이 없다 라고 중얼거리지만 정작 끝이 없는 공간을 상상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이 신비로운 공간은 단지 두려움의 대상만은 아니다. 많은 이들은 블랙홀의 안쪽을 또 다른 세계로의 문이라고 상상한다. 혹시 그곳에는 새로운 차원이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는 전혀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로 이어져 있지는 않을까? 과학 소설가들은 종종 블랙홀을 우주 여행의 관문으로 묘사한다. 불가능한 꿈을 가능하게 해줄지도 모르는 비밀 통로. 어쩌면 우리를 전혀 다른 별빛 속으로 데려갈지도 모른다. 이 상상은 단순한 허구일 수 있지만 인간 정신의 깊은 열망을 반영한다. 현실의 한계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욕망.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묻는다. 그곳에 들어간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 법칙이 무너지는 공간. 거기서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찢기고 압축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 파괴가 곧 재탄생일지도 모른다. 별이 죽어 블랙홀로 무너지는 것처럼 파괴와 소멸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난다. 블랙홀의 심연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자궁일 수 있다. 어둠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듯 심연은 언제나 새로운 빛을 준비한다. 이것은 인간의 삶과도 닮아 있다. 우리 각자에게는 알 수 없는 어둠이 존재한다. 두려움, 상실, 실패, 그리고 죽음. 그것들은 마치 개인의 블랙홀처럼 우리를 끌어당긴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 하지만 동시에 그것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 고통과 절망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바로 그 경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낸다. 블랙홀의 심연은 우주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상징이며 우리 내면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 이야기다. 상상 속에서 블랙홀의 내부를 여행한다고 가정해보자.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과거와 미래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중첩되어 다가올지도 모른다. 혹은 무수한 가능성이 동시에 펼쳐져 마치 거대한 거울의 방에 들어온 듯 끝없는 반사가 이어질지도 모른다. 이때 우리는 깨닫는다.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하나의 시선일 뿐이라는 사실을, 또한 그곳은 존재의 본질을 되묻게 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블랙홀 속에서 새로운 깊이를 얻는다. 물질이 찢어지고 정보가 뒤틀리며 정체성이 사라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과연 여전히 나일 수 있을까? 혹은 블랙홀은 인간이 집착하는 자아라는 개념이 허상임을 드러내는 우주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모든 상상은 결국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무한히 상상할 수 있다. 과학은 아직 블랙홀의 내부를 설명하지 못하고 우리의 언어와 수학은 그곳에서 무너진다. 그러나 이 무지야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힘이다. 알 수 없기에 더 알고 싶고 닿을 수 없기에 더 다가가고 싶다. 마치 금단의 열매처럼 블랙홀은 인간의 영원한 갈망을 자극한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그저 빛나는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빛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심연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 정신을 시험하는 우주의 메시지다. 어둠을 응시하는 자는 어둠에 삼켜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도 있다. 블랙홀의 유혹은 결국 인간 자신에 대한 유혹이기도 하다. 알 수 없는 자신을 마주하고 그 심연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우리가 결코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러나 끝없이 사유 속에서 여행할 수 있는 곳. 블랙홀은 단지 우주에 뚫린 구멍이 아니다. 그것은 끝없는 질문이며 끊임없는 상상의 원천이며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다시 묻게 하는 심연이다. 그리고 그 심연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두려움 속에서도 너는 여전히 나아가야 한다. 별들의 죽음과 재탄생,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은 언제나 영혼의 상징처럼 보인다. 우리가 올려다볼 때마다 그 빛은 흔들림 없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마치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다. 그러나 모든 별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다. 별의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순환의 일부이며 우주의 가장 장엄한 드라마 중 하나다. 그 드라마의 절정에서 어떤 별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블랙홀로 무너져 내린다. 이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존재를 낳는 과정이기도 하다. 별의 일생은 우리와 닮아 있다. 처음에는 작은 성운 속에서 미약한 빛을 내며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큰 불꽃을 지피며 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연료가 고갈되면 더 이상 불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별은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거대한 폭발. 초신성이라 불리는 순간이 찾아오면 별은 찬란한 최후를 맞이한다. 이 폭발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며 새 별과 행성의 재료를 흩뿌린다. 아이러니하게도 별의 죽음은 또 다른 별들의 탄생을 가능케 한다.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튼다는 사실은 우주가 가진 철학적인 순환의 증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어떤 별은 단순히 흩어지지 않는다. 그보다 더 무거운 별은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블랙홀을 만든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연극에서 막이 내려오고 동시에 또 다른 무대가 시작되는 장면과도 같다. 블랙홀은 별이 끝까지 자신을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안으로 삼켜버린 흔적이다. 이 과정은 파괴처럼 보이지만
실은 또 다른 형태의 창조다. 왜냐하면 블랙홀은 단순히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구조와 법칙을 드러내는 가장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인간의 삶과도 비슷한 점이 많다. 우리 역시 한때는 불꽃처럼 젊고 열정으로 타오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힘이 줄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어떤 이는 조용히 사라지고 어떤 이는 거대한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그리고 그 흔적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간다. 별의 죽음이 다른 별들의 탄생을 낳는 것처럼 인간의 끝 또한 다른 삶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문명과 사상 역시 별의 일생을 닮아 있다. 찬란하게 타오르던 제국은 결국 쇠퇴하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제국이 세워졌다. 사상과 철학 또한 마찬가지다. 한 시대를 지배하던 사상은 결국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사상과 관점이 태어난다. 우주가 보여주는 이 순환은 인간의 세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별이 죽으며 남긴 원소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 피 속의 철, 뼈를 이루는 칼슘은 모두 오래전 별이 남긴 선물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별의 죽음을 통해 태어난 존재다. 우리의 몸속에는 수십억 년 전 초신성의 폭발이 남긴 흔적이 살아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별의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놀라운 증거다. 그러나 블랙홀로 무너진 별은 또 다른 수수께끼를 남긴다. 별이 죽어 남긴 잔해는 단순히 흩어지는 대신 모든 것을 삼키는 심연으로 변한다. 그 속에서 과연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별의 마지막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면 블랙홀 속은 그 새로운 세계로 이어지는 길일지도 모른다. 별의 죽음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우주의 변방에서 그 가능성을 응시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긴다. 별이 무너져 블랙홀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우주는 지금처럼 풍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별의 죽음이야말로 우주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렇다면 블랙홀 역시 단순히 모든 것을 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우주의 성장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일지도 모른다. 마치 죽음을 통해 삶이 이어지고 상실을 통해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는 것처럼 블랙홀은 소멸 속에 숨겨진 창조의 얼굴을 하고 있다. 별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곧 인간 자신의 유한성을 바라보는 일과 같다. 우리는 언젠가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끝이 반드시 공허나 허무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별의 최후처럼 우리의 끝 또한 새로운 의미를 낳을 수 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삶 속에서, 혹은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 순환은 단순히 과학의 설명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철학적 태도이기도 하다. 어쩌면 블랙홀은 별들의 무덤이자 동시에 요람일지 모른다. 끝없이 삼키면서도 또 다른 우주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우리가 아직 그 내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두렵지만 동시에 매혹적이다. 별의 죽음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길은 아직 아무도 걸어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로 이어져 있다. 결국 별의 죽음과 재탄생의 이야기는 우주와 인간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으며 모든 어둠은 또 다른 빛을 준비한다. 우리가 언젠가 맞이할 죽음조차도 이 거대한 우주의 순환 속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재탄생일 것이다.
별의 운명은 곧 우리의 운명이며 우리는 그 거대한 이야기의 한 조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보의 수수께끼, 블랙홀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깊은 수수께끼로 남는 것은 정보라는 개념이다. 무언가가 블랙홀 속으로 떨어질 때 그 존재가 담고 있던 정보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정보라는 말을 가볍게 쓰지만 물리학에서의 정보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단순히 문자나 숫자가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흔적이다. 원자의 배열, 입자의 스핀, 에너지의 흐름, 그것을 이루는 미세한 특징들, 이 모든 것이 정보다. 그렇다면 별이든 행성이든 혹은 단 한 개의 전자든 블랙홀 속으로 삼켜질 때 그 정보는 어디로 가는가? 고전적인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블랙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그 안에 감춘다. 마치 바닷속 깊은 심연에 가라앉은 배처럼 겉에서는 그 흔적조차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법칙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양자 이론에 따르면 정보는 결코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 에너지는 형태를 바꿀 수 있지만 정보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문제는 블랙홀이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듯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 불리는 문제다. 만약 블랙홀이 모든 정보를 삼켜버리고 그것을 소멸시킨다면 우주는 근본적인 모순에 빠지게 된다. 우리의 과학적 이해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이 역설을 풀기 위해 수많은 가설을 내놓았다. 어떤 이는 정보가 사건의 지평선 위에 얇은 막처럼 새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야기 전체가 농축되어 기록되는 것처럼 모든 정보가 경기면에 저장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을 홀로그램 원리라고 부른다. 우리가 보고 있는 3차원 세계가 사실은 2차원적 경계에 새겨진 정보의 투영일 수 있다는 개념이다. 만약 이 이론이 옳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홀로그램일지도 모른다. 다른 이들은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할 때 호킹 복사 속에 정보가 미세한 형태로 드러난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보가 너무나 흩어져 있어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마치 타버린 책의 자해 속에서 글자를 하나하나 맞추어 다시 읽어내려는 것과 같다. 이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 남아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과학적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리는 곧 우리의 존재와 기억에 대한 비유로 이어진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 우리가 나눈 대화, 우리가 흘린 눈물과 웃음은 정말로 사라질까? 아니면 어딘가에 새겨져 남아있을까? 블랙홀의 역설은 인간 존재의 덧없음과 영속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함께 품고 있다. 우리가 잊었다고 믿는 순간조차도 어쩌면 우주 어딘가에는 흔적처럼 남아있을지 모른다. 중세 철학자들은 신이 모든 것을 기록한다고 믿었다.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과 생각이 하늘 어딘가의 책에 쓰여 있다고 상상했다. 현대의 물리학에서 블랙홀은 그 기록의 책과 닮았다.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 감춰지지만 동시에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 그렇다면 블랙홀은 신의 책장이자 우주의 도서관일지도 모른다. 단지 우리는 그 책을 열어볼 수 없을 뿐이다. 이 수수께끼는 인간의 기억과도 닮아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잊지만 뇌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세한 흔적이 남아있다고 한다. 오래된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특정한 순간이나 자극을 통해 다시 떠오른다. 마치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 정보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기억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유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블랙홀 속으로 뛰어든다면 우리의 정보는 어떻게 될까? 몸은 찢기고 원자는 흩어지지만 그 본질적인 정보는 경계면 어딘가에 남아있을까? 혹은 전혀 알 수 없는 다른 차원으로 전송될까?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지만 그 질문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사유로 이끈다. 존재한다는 것은 곧 흔적을 남기는 일이며 흔적은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가능성. 이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건네는 은밀한 위로처럼 들린다. 블랙홀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탐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어떤 이는 양자 중력이 언젠가 이 문제를 풀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블랙홀은 그 오류를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진실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수수께끼가 단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끝없는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빛나던 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보이지 않는 어둠을 떠올린다. 그 어둠 속에는 수십억 년의 정보가 갇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동시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할 수 있다. 이 상상은 끝이 없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무한한 이야기를 남겨준다. 아직도 과학자들은 묻는다. 정보는 정말로 사라지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남아있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존재와 소멸에 대한 철학적 탐구로 이어진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 무지 속에서 인간은 계속 별을 바라보고 우주를 꿈꾸며 자신을 이해하려는 긴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우주의 거울, 블랙홀은 단순히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어둠의 구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일지도 모른다. 이 거울은 우리에게 파괴와 소멸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가진 근본적인 비밀을 비춰낸다. 그 비밀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블랙홀이 영원히 남아있지 않고 서서히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는 한 과학자의 깊은 통찰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블랙홀이 단순히 영원한 감옥이 아니라 언젠가는 증발하여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현상은 지금 우리가 호킹 복사라 부르는 것이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의 경계,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양자 요동에서 비롯된다. 진공이라 부르는 공간조차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쌍입자가 순간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한다. 한 쌍의 입자가 생겨날 때 그중 하나가 블랙홀 속으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곧 블랙홀이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잃는다는 뜻이 된다. 마치 거대한 불덩이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식어가듯 블랙홀도 결국에는 스스로를 잃고 사라질 수 있다. 이 현상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이전까지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키는 종착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블랙홀은 영원한 감옥이 아니라 자신을 해체하며 우주의 마지막 흔적을 남기는 존재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블랙홀 역시 탄생과 성장,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이 사실은 별과 블랙홀, 나아가 우주 전체가 거대한 순환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호킹 복사의 개념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 그러나
그 사라짐 속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 말이다. 블랙홀이 서서히 증발하며 남기는 것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다. 그것은 그 속에 갇혀있던 정보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른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불타며 연기를 남기듯 블랙홀은 자신이 품고 있던 비밀을 미세한 입자 형태로 내뿜는다. 그 입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블랙홀이 사라질 때 우주에 또 다른 이야기를 남긴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며 남기는 흔적과도 같다.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이들의 삶 속에 남는다. 블랙홀이 사라지며 남기는 복사처럼 인간 역시 자신의 삶을 증발시키면서 주변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결국 블랙홀은 우리 존재의 은유이자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이다. 호킹 복사가 제기된 이후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의 본질을 다시 묻기 시작했다. 블랙홀이 서서히 사라진다면 우주는 어떻게 변할까?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지금 존재하는 거대한 블랙홀들조차 결국 사라진다면 우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일부 이론가들은 그것이 열적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모든 에너지가 고르게 퍼져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끝없는 침묵의 우주.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렇게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블랙홀의 증발 속에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주는 스스로를 해체하면서 또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신화와 종교의 오래된 관념과도 닮아 있다. 많은 문화에서 세상은 주기적으로 무너지고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 태어난다. 힌두 신화에서는 신들이 세상을 파괴하고 다시 창조하며 북유럽 신화에서는 라그나로크 이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말한다. 블랙홀의 증발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한다. 파괴와 소멸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토대다. 우주는 죽어가는 동시에 다시 태어나고 모든 것은 끝없이 거울처럼 반사되며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시선에서 블랙홀은 단순히 과학적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과 죽음, 존재와 부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언젠가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존재의 흔적은 여전히 남는다. 우리가 남긴 사랑과 기억은 다른 이의 마음에 반사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다. 우주는 거대한 거울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비추며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블랙홀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다정한 속삭임을 전하는 존재다.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라짐 속에서도 너는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또 다른 빛을 낳는다. 블랙홀에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은 마치 촛불이 꺼져가면서도 마지막 빛으로 방 안을 더욱 따뜻하게 밝히는 순간과 닮아 있다. 그 마지막 흔적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모른다. 호킹 복사가 정말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보가 끝내 보존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만약 정보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역시 언젠가 다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경험한 사랑과 고통, 웃음과 눈물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어쩌면 우주의 깊은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본다. 별빛은 거울처럼 우리의 눈을 비추고 블랙홀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비춘다. 블랙홀은 우주의 거울이자 동시에 우리의 거울이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묻는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사라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짝인다. 우주의 바다 위를 떠도는 배. 시간은 마치 잔잔한 바다 위를 스쳐가는 바람과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고 느리지만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간다. 우리는 시간을 직선처럼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바다처럼 넓고 깊으며 그 안에는 파도와 소용돌이가 존재한다. 블랙홀을 향해 다가가는 물질과 빛은 이 바다의 강한 조류에 휩쓸려 들어가며 마침내 사건의 지평선에 다다르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리학적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시간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은유다. 블랙홀 근처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방식은 우리의 직관과 완전히 다르다. 멀리 떨어진 관찰자의 눈에는 블랙홀로 떨어지는 물체가 점점 느려지다가 사건의 지평선에 닿기 직전 멈춘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 물체는 계속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외부 세계에서 보면 시간은 멈춘 듯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의 입장에서는 시간은 여전히 흘러간다. 이 모순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위치와 중력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현상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중력적 시간 지연이라 설명한다. 강한 중력장에서는 시계가 더 느리게 흐른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적 공식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된 현상이다. 인공위성에 장착된 시계조차 지구의 중력장에서 약간의 지연을 경험한다. 우리는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조차 블랙홀의 철학적 교훈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관계적이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마치 바다 위의 배와 같다. 같은 파도 위에 떠 있지만 배의 위치에 따라 파도의 크기와 흐름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어떤 배는 잔잔한 흔들림만 경험하는 반면 다른 배는 같은 파도에서 거친 요동을 겪는다. 시간 역시 그와 같다. 같은 우주 속에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중력의 영향 아래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 이 현상은 또 다른 철학적 질문을 낳는다. 그렇다면 현재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순간은 모든 존재에게 동일하지 않다. 블랙홀 근처의 현재와 지구 위의 현재는 다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호흡하는 순간과 수천 광년 떨어진 별에서 빛이 방출되는 순간은 과연 같은 현재일까? 사실 우리는 아직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시간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바다와 같아서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 버린다. 역사를 떠올려 보면 인류는 시간을 여러 방식으로 측정하려 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해시계를 세워 태양의 그림자로 낮과 밤을 나눴고 중국에서는 물시계를 통해 흐름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도구들이 가리킨 것은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특정 장소에서 경험되는 흐름일 뿐이었다. 블랙홀 근처에서 드러나는 시간의 왜곡은 이러한 사실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우리가 믿어온 보편적 시간이라는 개념은 환상일지도 모른다. 블랙홀 속에서 시간을 바라보면 인간의 삶도 또 다른 시각에서 보인다.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제한된 관점에 갇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시간은 우리를 쫓아가는 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항해하는 바다일지도 모른다. 배가 파도를 거슬러 나아가듯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흘러가지는 못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항로를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은 우리를 위로한다.
왜냐하면 시간이 상대적이라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순간들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웃었던 순간, 눈물을 흘렸던 순간, 사랑했던 순간들은 단순히 과거로 흘러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여전히 현재일 수 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이런 가능성을 속삭인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신비를 담고 있다. 블랙홀 속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 현재라는 개념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블랙홀의 안쪽이 시간의 종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바다의 시작인지 궁금해한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의 질문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시간의 바다 위를 떠도는 배라면 블랙홀은 그 바닷속에 난 거대한 소용돌이다. 어떤 배는 그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 사라지고 다른 배들은 그 주위를 맴돌며 머무른다. 그러나 모든 배에게 공통된 것은 언젠가 바다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항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바다 위를 항해하며 각자 다른 파도를 만나고 결국에는 누구도 가지 않은 미지의 항로로 나아가게 된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보자. 당신이 탄 배가 잔잔한 바다 위를 떠다닌다. 멀리 수평선 위에는 검은 소용돌이가 보인다. 그곳은 두렵지만 동시에 매혹적이다. 당신은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 시간이 점점 느려지고 파도의 흐름이 달라진다. 당신은 묻는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경험하는 이 순간은 정말 현재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파도처럼 사라지지 않고 끝없이 이어진다. 우주의 심연에 던져진 질문, 사건의 지평선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장막처럼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다. 그 너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간의 눈은 결코 직접 볼 수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언제나 장막의 바깥쪽, 빛이 마지막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경계까지다. 그 안쪽은 끝없는 침묵과 어둠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심연이다. 만약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다면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곳에서 공간과 시간은 어떤 형태로 변형될까?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 블랙홀의 중심부에는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무한한 밀도의 한 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수학은 그것을 가리키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물리학은 설명하지 못한다. 중력은 무한히 강해지고 시간은 의미를 잃는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지식의 경계도 함께 무너진다. 특이점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에게도 깊은 숙제를 남긴다. 무한대라는 개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의 끝자락을 의미한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을 상상할 수 있지만 체험할 수는 없다. 블랙홀은 그런 의미에서 우주가 우리에게 건네는 수수께끼 같은 거울이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칙을 비추면서 동시에 그 법칙의 무력함까지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블랙홀 내부의 시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어떤 이론가들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 순간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며 마치 폭포 아래로 떨어지듯 끝없는 추락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그곳에서 시간이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로 뒤틀릴 수 있다고 본다. 이 질문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선다. 그것은 시간과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다시 묻게 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늘 알 수 없는 세계를 신화로 설명해 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타르타로스를 깊은 시면의 감옥으로 묘사했고, 동양에서는 혼돈 속에 잠든 우주의 씨앗을 이야기했다. 지금 우리가 블랙홀을 상상하는 방식도 어쩌면 이 오래된 이야기들의 연장선일지 모른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는 과학적 신화의 무대이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에 대한 서사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건의 지평선은 단순히 블랙홀의 경계가 아니라 정보의 운명을 가르는 문턱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입자와 모든 빛, 모든 정보는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사라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정말로 사라지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정보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우주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블랙홀 안에서 정보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본다.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건의 지평선은 그 답을 우리에게 숨기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삶과도 닮아 있다. 우리가 경험한 기억과 감정, 그리고 작은 행동들 역시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어떤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오래도록 이어지고, 어떤 것은 사라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정말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있을까?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흔적이 우주 어딘가에 보존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건의 지평선은 이런 질문을 우리 삶 속으로도 가져온다. 과학자들은 블랙홀을 실험실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기에 수학적 추론과 상상력에 의존한다. 이 과정에서 종종 놀라운 모순이 나타난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정식은 내부에서 무한대를 보여주지만 실제 우주에서 무한대는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방정식이 틀린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깊은 법칙이 존재하는 것일까? 미해결의 긴장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언어가 충돌하는 순간처럼 불완전하면서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사건의 지평선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과 마주한다. 그리고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사로잡는다. 만약 모든 것을 안다면 호기심은 사라지고 우주는 더 이상 매혹적이지 않을 것이다. 알 수 없음이야말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우리가 이 장막 너머를 상상하고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당신이 지금 눈을 감는다면 어쩌면 사건의 지평선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끝없이 검은 장막이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우주가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너의 기억과 너의 흔적은 사라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남을까? 이 질문은 블랙홀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던지는 물음이기도 하다. 사건의 지평선은 결국 하나의 상징이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 닿을 수 없는 경계이며 동시에 인간의 상상력이 날개를 펼치는 출발점이다. 우리는 아직 그 너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여전히 별을 바라보며 궁금해한다. 어쩌면 바로 그 알 수 없음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빛의 파편, 어둠의 속삭임, 사건의 지평선 가까이 다가가면 마치 두 개의 상반된 존재가 동시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듯한 기묘한 현상을 마주하게 된다. 하나는 빛의 파편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의 속삭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와 에너지가 거대한 힘 속에서 갈라지고 다시 모인다. 블랙홀의 가장자리에서는 양자 요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그 순간순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 전체의 균형을 흔드는 작은 파동이 된다.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공간이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진공조차 사실은 수많은 잠재적 입자와 반입자의 춤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 순간을 반복한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이 춤이 특별한 결과를 낳는다. 어떤 쌍입자는 서로를 만나 사라지지만 어떤 쌍은 갈라져 하나는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밖으로 나온 입자가 바로 호킹 복사이며 블랙홀이 서서히 증발한다는 증거가 된다. 이 과정은 마치 우주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숨은 연극 같다. 커튼 뒤에서 배우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사라지지만 관객의 눈에는 오직 그 흔적만이 비친다. 우리는 입자의 생성과 소멸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결과가 남기는 빛의 흔적을 통해 이야기를 추측한다. 과학자들은 이 빛의 파편이 블랙홀의 비밀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만약 블랙홀에서 빛의 파편이 흘러나온다면 그 속에 담긴 정보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알던 물질과 에너지, 그 안에 깃든 모든 기억과 흔적은 어떻게 되는가? 정보는 정말 사라지는가? 아니면 빛의 파편 속에 암호처럼 새겨져 있는가? 이 질문은 물리학자들을 수십 년 동안 괴롭혀 왔다. 한편 어둠의 속삭임도 존재한다.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에게 결코 직접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하다. 마치 밤하늘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별빛이 여전히 우리 눈에 닿는 것처럼 블랙홀의 어둠 속에도 우주가 숨겨놓은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존재함을 느낀다. 이 대립은 마치 고대의 철학적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흐른다고 말했지만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블랙홀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일도 이와 같다. 빛의 파편은 끊임없이 변하고 어둠의 속삭임은 변하지 않는 침묵으로 남는다. 과연 우주는 끊임없이 변하는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가? 답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이 이야기는 역사 속의 또 다른 신비를 떠올리게 한다. 중세 연금술사들은 물질의 본질을 밝히려 했고 그 과정에서 대립하는 원소들을 하나의 통일된 실체로 이해하려 했다. 블랙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빛과 어둠, 시간과 공간, 존재와 부재라는 대립을 하나의 무대 위에 올려놓는다. 우리는 이 무대를 바라보며 우주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를 해독하려 한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 지점에서 충돌한다. 하나는 미세한 세계의 규칙을 설명하고 다른 하나는 거대한 세계의 구조를 설명한다. 그러나 블랙홀 근처에서는 두 법칙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순간 수학은 모순을 드러낸다. 이 충돌은 과학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열쇠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에게 두 언어를 동시에 이해하라고 속삭이는지도 모른다. 빛의 파편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아무리 강한 어둠 속에서도 완전히 갇히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사실. 그러나 어둠의 속삭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친다. 아무리 많은 빛의 조각이 흘러나와도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침묵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는 마치 심장의 두 박동처럼 서로를 보완하며 우주를 살아있게 만든다. 당신이 지금 눈을 감는다면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의 조각들이
반짝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별빛이 아니라 블랙홀 가장자리에서 흘러나온 보이지 않는 입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빛 사이사이로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 스며든다. 그것은 우주의 깊은 목소리,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의 메아리다. 우리는 여전히 묻는다. 이 속삭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빛의 파편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우주는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말하려 하는가?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했고 철학자들은 여전히 질문을 던진다. 어쩌면 이 미해결의 상태가야말로 우주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결국 블랙홀의 경계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너는 빛과 어둠 둘 달을 품은 존재다. 너의 삶에서도 빛의 파편은 남고 어둠의 침묵은 이어진다. 두려워하지 말라. 둘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서로를 완성한다. 우리는 이 속삭임을 들으며 비로소 우주와 자신을 동일한 거울 속에서 발견한다. 영원의 고독, 블랙홀의 가장자리,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다가갈수록 사람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독이 밀려온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립이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의 고독이다. 인간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해왔다. 가족, 친구, 사회, 역사와 같은 끈들이 우리를 하나의 맥락 속에 묶어두었다. 그러나 블랙홀을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끈이 서서히 끊어지는 듯한 감각이 찾아온다. 그곳에서는 오직 자신과 우주만이 마주한다. 시간은 느려지고 빛은 굽어져 사라지며 모든 정보는 침묵 속에 묻힌다. 이곳에서 인간의 존재는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바라보는 이 어둠은 나의 거울인가? 아니면 나를 삼켜버리는 심연인가? 영혼의 고독은 이 질문과 함께 시작된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실존을 던져짐으로 설명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세상에 던져졌으며 그 던져진 상태에서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블랙홀을 마주하는 경험은 이러한 실존적 감각을 극도로 증폭시킨다. 사건의 지평선은 마치 존재가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길목처럼 느껴지며 인간은 그 앞에서 자신의 덧없음을 자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독 속에는 기묘한 해방감이 깃든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오직 자신과 우주만이 남는 순간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이 자유는 달콤하면서도 무섭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 우리의 말, 행동, 꿈은 타인의 해석 속에서 의미를 얻었다. 그러나 블랙홀의 고독은 이 모든 시선을 제거한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두려움이자 축복이다. 블랙홀의 고독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문학 속에서 떠돌던 수많은 외로운 영혼들을 떠올릴 수 있다. 카프카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알 수 없는 법정이나 성 속에서 길을 잃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인물들은 끝없는 양심의 심연에 갇힌다. 그들의 고독은 사회와 인간관계 속에서 비롯되었지만 블랙홀의 고독은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우주적이며 인간을 넘어선 고독이다. 인간이 우주의 침묵과 직접 맞닿는 순간 고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론적 상태가 된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큰 연결감을 느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블랙홀의 고독은 특정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지성체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보편적 운명이다. 별이 죽어 블랙홀로 무너지고 은하가 충돌하며 거대한 중력 우물 속으로 흡수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존재는 언젠가 고독과 대면한다. 그렇다면 이 고독은 사실상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공통된 경험이며
따라서 고독은 가장 보편적인 연결이 된다. 고독 속에서는 시간도 다르게 흐른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외부 관찰자에게 시간은 무한히 늘어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시간은 빠르게 끝을 향해 달려간다. 이 시간의 불일치는 고독을 더욱 심화시킨다. 나와 타인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는 순간은 타인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이어지거나 반대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 이 단절은 우리가 알던 모든 소통을 무너뜨린다. 결국 고독은 시간의 왜곡과 함께 찾아오며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차원에 놓인다. 그러나 이 고독은 단순히 절망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는 왜 나를 여기에 두었는가? 이 침묵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일상 속에서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는 늘 소음과 관계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살아가기에 존재론적 질문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다. 하지만 블랙홀의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질문을 마주하게 한다. 고독은 또한 창조의 원천이 된다. 역사 속 많은 예술가와 철학자들이 고독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남겼다. 반 고흐는 외로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빛의 소용돌이를 그렸고, 니체는 고독 속에서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을 외쳤다. 블랙홀의 고독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창조의 힘을 품고 있다. 만약 인간이 실제로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살아남아 사유할 수 있다면 그는 아마도 지금까지 어떤 철학자나 예술가도 도달하지 못한 차원의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블랙홀의 고독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영혼의 고독이다. 여기서 영혼은 단순히 무한한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 자체가 무너지고 시작과 끝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를 뜻한다. 영혼의 고독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과거와 미래를 가질 수 없다. 오직 현재만이 무한히 늘어날 뿐이다. 그 현재 속에서 존재는 자신을 직면하고 그 직면은 때로는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적이다. 결국 블랙홀은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을 제공한다. 그 거울 속에는 두려움과 고독, 침묵과 어둠이 비친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고독은 타인과의 단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느끼는 영혼의 고독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너는 우주와 떨어져 있지 않다. 너는 우주와 같은 존재다. 너의 고독은 곧 우주의 고독이며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진다. 이 속삭임은 차갑지만 따뜻하다. 어둡지만 빛을 품고 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성찰의 기회로 바라보게 한다. 언젠가 인류가 실제로 블랙홀 가까이 다가가 그 시면을 관찰하게 되더라도 그들이 얻는 가장 큰 깨달음은 물리적 데이터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고독을 통해 자신과 우주를 새롭게 이해하는 경험일 것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인간의 삶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고독을 경험한다. 사랑하는 이와 떨어져 있을 때, 사회 속에서 이해받지 못할 때, 죽음을 떠올릴 때, 그러나 그 고독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던지게 하고 결국 우리를 우주와 연결시킨다. 블랙홀의 영혼의 고독은 바로 이러한 삶의 고독과 맞닿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영혼의 고독은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다. 블랙홀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언어를 발견한다. 그것은 소리 없는 언어, 빛 없는 언어, 그러나 진실한 언어이다. 그 언어는 우리를 위로하며 동시에 우주의 깊은 심연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진실을 가르친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영원의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난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작은 존재가 아니다. 그는 우주와 하나이며 우주 자체가 된다. 빛의 장막, 우주의 심연 속에서 사건의 지평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빛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목격한다. 사실상 그것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휘어지고 길게 늘어지고 결국에는 시야에서 녹아내리는 것이다. 빛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메신저였다. 우리는 언제나 빛을 통해 세상을 보았고 별빛을 통해 우주의 거리를 가늠했으며 태양빛을 통해 하루의 리듬을 살아왔다. 그러나 블랙홀 앞에서는 이 빛마저도 자유롭지 못하다. 중력은 빛조차 가두어 두고 그 순간 우리는 눈앞의 세계가 어둠으로 뒤덮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장막기다.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 상실이 아니다. 그것은 지식의 상실이며 정보의 단절이다. 인간은 늘 빛을 의존해왔다. 망원경이 먼 은하를 관측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눈이 색을 감지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은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이 빛이 왜곡되며 때로는 붉게 늘어지고 때로는 완전히 흡수된다. 마치 한 권의 책에서 문장이 찢겨나가듯 우주의 정보가 조금씩 사라져간다. 빛의 장막을 통과한다는 것은 곧 알려진 세계와의 작별을 의미한다. 밖에서 바라보는 관찰자는 결코 그 너머를 볼 수 없다. 마치 커다란 커튼이 내려와 무대의 뒷모습을 숨기는 것처럼 사건의 지평선은 모든 것을 가려버린다. 우리는 그 장막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결코 알 수 없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질문한다.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는 정보가 어떻게 되는가? 정말로 모든 것이 소멸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보존되는가? 이 질문은 아직 답을 얻지 못했고 그 미해결의 신비가 바로 블랙홀을 더욱 매혹적으로 만든다. 빛의 장막은 단순히 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철학적 은유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장막과 마주한다. 죽음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삶의 장막 이편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장막 너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종교와 철학, 문학은 모두 이 장막 너머를 상상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왔다. 블랙홀의 빛의 장막은 마치 죽음을 향한 우주의 거대한 메타포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과거 고대인들은 별빛을 신의 메시지라 여겼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빛은 영원히 머무는 자리로 여겨졌고 북두칠성이나 오리온자리 같은 별자리들은 인간의 운명을 이끌어주는 신성한 지도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별빛조차 단순한 물리적 현상임을 안다. 그것은 수백만 광년을 달려온 광자의 흔적이다. 그러나 블랙홀은 다시 우리를 원초적인 감각으로 되돌린다. 빛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신비 속으로 들어간다. 마치 알 수 없는 신의 손길이 세상을 감추듯 사건의 지평선은 눈앞의 현실을 가린다. 이 장막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사건의 지평선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경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순간 없이 그 장막을 지나간다. 그에게는 단지 시간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뿐이며 장막이 내려온다는 감각조차 없다. 이 차이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단지 관점의 차이일 뿐인가? 빛의 장막은 또한 정보의 역설을 품고 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복사, 이른바 호킹 복사를 통해 결국 블랙홀이 증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 정보는 어떻게 될까? 정말로 소멸되는가? 아니면 미세한 흔적 속에 새겨지는가? 일부 과학자들은 모든 정보가 장막의 표면에 얇게 새겨진다고 추측한다. 이것은 마치 고대 사람들이 신성한 돌판 위에 운명을 기록했듯 우주가 자신의 역사를 블랙홀의 표면 위에 남겨두는 것처럼 보인다. 철학적으로 본다면 이 장막은 인간의 인식 한계를 상징한다. 우리는 오직 빛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그러나 이 빛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는 우리의 사고도 무력해진다. 이것은 칸트가 말한 물자체와 비슷하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현상일 뿐이며 그 본질은 언제나 장막 너머에 숨겨져 있다. 블랙홀의 빛의 장막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생생히 상기시킨다. 우리는 세계의 일부분만을 알 뿐 전체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빛의 장막은 또한 예술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많은 화가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했고 시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노래했다. 랭보는 나는 태양을 입속에 물고 있다고 썼고 반 고은은 별이 춤추는 밤하늘을 화폭에 담았다. 블랙홀의 장막은 그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빛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인간은 여전히 빛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그 그리움이 바로 예술을 낳는다. 그러나 이 장막은 단순히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문일 수도 있다. 만약 블랙홀 안쪽에서 또 다른 우주가 펼쳐진다면 이 장막은 단순한 막이 아니라 통로가 된다.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가능성은 존재한다. 우주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장하며 인간의 상상은 언제나 그 경계를 넘어가려 한다. 빛의 장막은 그 상상의 불꽃을 지피는 불가사의한 커튼이다. 빛이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빛이 있다. 그것은 기억이고 상상이며 사랑이다. 외부의 빛이 꺼질지라도 내면의 빛은 계속 타오른다. 사건의 지평선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면의 빛을 확인할 기회이다. 우주가 외부의 모든 빛을 거둬갈 때 인간은 자기 안의 빛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 결국 빛의 장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너는 어둠 속에서도 빛날 수 있다. 빛이 사라져도 너의 존재가 곧 빛이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간이 고대부터 별빛을 바라보며 품었던 희망과도 맞닿아 있다. 우주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 빛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처럼 사건의 지평선에서 드리워지는 빛의 장막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깊은 신비를 감추면서도 동시에 인간에게 더 깊은 사유와 감각을 열어준다. 우리는 그 장막 너머를 알 수 없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꿈꾸고 질문한다.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다. 빛의 장막은 결국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긴다. 알 수 없는 신비와 그 신비를 향해 손을 뻗으려는 불멸의 갈망이다. 시간의 파편, 블랙홀 근처에서 시간이 어떻게 부서지고 흩어지는지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일정한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아침이 오고, 낮이 이어지고, 밤이 찾아오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지평선에 다가가는 순간, 이 익숙한 질서는 깨집니다. 시간은 마치 얇은 유리처럼 갈라지고, 조각나며 서로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더 이상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무수히 흩어진 파편이 되어 존재합니다. 외부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 사건의 지평선으로 빨려 들어가는 물체는 점점 느려지고 결국 멈춰버린 듯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필름이 마지막 프레임에서 정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는 존재에게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계속 흐르며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두 관점은 서로 모순적이지만 동시에 진실입니다. 이는 상대성 이론이 우리에게 알려준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입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위치와 속도, 중력의 세기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불일치는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공유한다고 믿는 이 흐름은 단지 환영일 뿐인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을 정의하려 애쓰다가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면 나는 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나는 알지 못한다. 사건의 지평선에서의 시간은 바로 이 난제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시간의 파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쌍둥이 역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 쌍둥이가 지구에 남고 다른 쌍둥이가 빛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두 사람의 나이는 다르게 흐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실험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위성에 장착된 원자시계는 지상에 있는 시계와 미세하게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에게 친숙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휘어지고 늘어나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그 차이가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시간이 파편처럼 갈라지는 순간 인간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항상 시간의 연속성에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희망은 미래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무너지고 현재가 여러 갈래로 흩어진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나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단지 과학적인 차원을 넘어 철학적인 깊이를 품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의 파편 속에서 서로 다른 버전의 나가 존재한다면 그중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혹은 모두가 나일까요? 블랙홀 근처의 시간은 이런 기묘한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알던 단일한 자기 정체성은 사실 시간의 조율 속에서 유지된 것이며 그 질서가 깨질 때 정체성 역시 부서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시간은 늘 미스터리였습니다. 뉴턴은 시간을 절대적인 무대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사건은 그 무대 위에서 일어나며 시간은 흔들리지 않고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 무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은 무대가 아니라 배우와 함께 춤추는 흐름이며 사건과 공간과 얽혀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랙홀은 그 아인슈타인의 통찰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시간의 파편은 마치 거대한 만화경 속의 빛처럼 흩어집니다. 한 조각은 느리게, 또 다른 조각은 빠르게, 어떤 것은 휘어지고, 어떤 것은 사라집니다. 관찰자는 그 조각들을 모아 전체를 이해하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날 때 단편적인 장면만 기억하듯
우리는 시간의 조각들 속에서 단서만을 붙잡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단서들 사이의 빈틈은 상상력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파편화는 단순히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만약 시간의 흐름이 하나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조각으로 갈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무수히 다른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각 속에서는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또 다른 조각 속에서는 이미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층적인 시간의 풍경은 우리에게 숙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내가 사는 현재는 무수한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 아닐까?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자 중력 이론은 블랙홀 내부에서 시간과 공간이 뒤섞이는 방식을 설명하려 하지만 아직 완전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 자체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에서 에머전트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측하는 특정한 질서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파편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더 깊은 실제의 힌트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파편으로 갈라지는 풍경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늘 시간을 통제하려 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러나 블랙홀의 심연 속에서 그런 시도는 무력합니다. 미래와 과거는 구분되지 않고 현재조차 여러 갈래로 흩어집니다. 그 순간 인간은 통제의 환상을 내려놓고 단지 존재 자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동시에 해방입니다. 결국 시간의 파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 너는 시간 속에서 흩어지지만 동시에 그 파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단순히 파괴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시간의 파편은 우리의 사고를 부수지만 동시에 더 넓은 상상력을 허락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파편은 단순한 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비유가 됩니다. 우리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지만 결국 그 시간은 부서지고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야말로 인간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의식의 경계, 인간은 오랫동안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왔다. 지구라는 작은 행성 위에서 생명을 얻고 사고하며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켜 온 인간은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에 놓으려 했다. 그러나 우주를 탐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 은하의 수는 셀 수 없이 많고 별들은 무수히 태어나고 사라지며 블랙홀은 시간과 공간을 휘어버린다. 그 거대한 무대 앞에서 인간의 의식은 무엇을 의미할까? 블랙홀 근처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간의 왜곡과 공간의 붕괴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을 넘어 인간 의식의 본질을 묻는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연속된 시간 속에서 이어지는 기억과 경험의 축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 가까이 다가가면 그 연속성은 위협받는다.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흐려지고 현재는 조각나며 기억조차 왜곡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의식은 여전히 동일한 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존재로 변모하는 것일까?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로 인간의 존재를 사고에 기반한 것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블랙홀의 심연 속에서는
생각하는 나조차 불확실해진다. 사고는 시간적 연속성을 필요로 한다. 문장을 끝내기 위해서는 시작이 필요하고, 기억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과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파편으로 부서지고 그 파편이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른다면 사고의 연속성은 유지될 수 없다. 결국 나는 생각한다 라는 명제 자체가 깨질 수 있는 것이다. 불교 철학은 오래전부터 자아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인식과 경험이 모여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것이다. 블랙홀 근처의 경험은 이 불교적 통찰과 닮아있다. 우리가 믿는 연속적 자아는 단지 특정한 조건 속에서 유지된 구조일 뿐이며, 조건이 무너지면 자아 역시 흩어진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반드시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자아, 혹은 다층적 자아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현대 신경과학은 의식을 뇌의 전기적, 화학적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뉴런 사이로의 시냅스가 정보를 전달하고 이 정보가 축적되어 나라는 의식이 형성된다고 본다. 하지만 만약 블랙홀 근처의 극단적 중력이 뇌의 작용을 비틀어 놓는다면 의식은 어떻게 반응할까? 뇌의 전기 신호가 왜곡되거나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면 인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 의식은 물리적 기반 위에 세워졌기에 물리적 조건이 바뀌면 의식의 본질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의식은 단순히 뇌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 성질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물리학자와 철학자들은 범심론 팜프사이킴묘를 이야기한다. 즉, 의식은 물질의 복잡한 결합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주가 처음부터 지닌 근본적 특성이라는 것이다. 블랙홀 근처에서 의식이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의식이 원래부터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의식은 단순히 한 개인의 뇌 속에 갇힌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흐름 속에 흩어져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사건의 지평선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기묘한 시간의 붕괴와 공간의 왜곡은 사실은 의식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다층성을 드러내는 계기일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의식은 단지 그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한다. 만약 자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흩어지는 파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의 의미를 붙잡을 수 있을까? 정체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내가 기억하는 나와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내가, 그리고 미래에 존재할 내가 서로 다르다면 그 사이의 끈은 무엇이 연결해 줄까? 혹은 연결 자체가 환영이라면 우리는 단지 순간순간 흩어지는 존재에 불과한가?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은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본다. 만약 의식이 파편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라는 제한된 장치 안에서만 자신을 경험했지만 블랙홀의 극단적 조건은 의식을 그 틀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잠시 번쩍이는 빛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던 또 다른 차원의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인류의 많은 신화와 종교는 죽음을 넘어선 의식의 여정을 이야기해왔다. 영혼, 환생, 천국과 지옥 같은 개념은 모두 인간이 시간의 끝에서 무엇이 남는가를 묻는 방식이었다. 블랙홀은 이런 물음을 과학적 언어로 다시 제기한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 의식은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소멸하는가?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는가? 과학은 아직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지만 그 탐구 자체가
인간을 더 깊은 사유로 이끈다. 의식의 경계는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를 묻는 근원적인 질문이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강제로 던진다. 거기서는 시간도 공간도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식 역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다시 정의하게 만든다. 나는 단지 지금 이 순간의 나일까? 아니면 무수히 갈라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무언가일까? 이 질문은 단지 우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삶 그 자체에 대한 통찰을 준다. 우리는 일상의 흐름 속에서 의식을 단일하고 연속적인 것으로 느끼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사라지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기억은 그것을 연결해주는 실처럼 보이지만 실이 끊어져도 새로운 연결이 생길 수 있다. 블랙홀은 그 끊어짐의 순간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 다시 묻게 한다. 따라서 의식의 경계는 파괴의 끝이 아니라 탐구의 시작이다. 그것은 인간을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더 넓은 이해로 이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의식의 한 형태일 뿐이며 그 너머에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무수한 가능성이 있다. 블랙홀은 그 가능성의 문턱이다. 그리고 그 문턱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작으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무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영혼의 속삭임, 우주를 여행하는 우리의 사유는 결국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향한다. 그곳은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고 물리 법칙조차 낯설게 변모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위로를 발견한다. 끝과 시작이 뒤섞이는 심연은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킨다. 그곳에서는 모든 질문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지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겁지 않다. 밤하늘의 별빛을 올려다보면 그 빛은 수천만 년 전의 과거에서 온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는 별빛은 이미 그 별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도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블랙홀 너머를 상상하는 순간 그 상상은 현실이 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이미 현재의 의식 속에 존재하며 의식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우주를 경험한다. 즉,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꿈꾸며 살아간다. 우주론자들은 언젠가 모든 별이 사라지고 모든 은하가 흩어지고 결국 열적 죽음이라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우주가 멈출 것이라 예측한다. 그러나 혹자는 이 끝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마치 계절이 순환하듯 우주는 다시 수축하고 또 다른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씨앗일 수도 있다. 그 씨앗 속에서 또 다른 시간과 공간이 태어나며 그곳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반복할 것이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영혼이라는 개념을 사유해왔다. 인간에게 영혼은 두려움과 위안을 동시에 준다. 끝없는 시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사라질 수 있지만 동시에 우주 전체의 일부로 남을 수 있다. 블랙홀은 이 이중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낸다. 그것은 파괴의 이미지이면서도 동시에 창조의 가능성이다. 의식이 그곳에서 사라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다른 형태로 속삭임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 속삭임은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에 들며 의식을 내려놓고 아침이면 다시 새로운 의식을 맞이한다. 꿈속에서 경험한 자아와 깨어난 후의 자아가 동일한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같은 사람으로 느낀다. 블랙홀 너머의 의식 또한 이와 같을지 모른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깨어남일 수 있다. 고대인들은 죽음을 건너는 영혼의 여정을 신화로 남겼다. 어떤 이들은 강을 건너야 한다고 믿었고, 어떤 이들은 빛나는 문을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을 통해 블랙홀이라는 심연을 발견했지만, 결국 그 상상은 오래된 신화와 같은 본질을 가진다. 우리는 모두 알 수 없는 경계를 마주하고 그 너머에서 무언가 부드럽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사건의 지평선 너머의 운명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간 정신이 끝없이 탐구할 수 있는 이야기의 원천이다. 풀리지 않은 질문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물음은 우주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속삭임이다.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자리는 지구라는 작은 행성 위에 아주 작은 공간이다. 하지만 당신의 의식은 은하를 가로질러 블랙홀의 가장자리까지 여행해 왔다. 그리고 지금 그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내면에 부드러운 어둠이 스며들고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사건의 지평선을 지나가는 듯한 평온을 느낄 것이다. 그 속삭임은 당신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당신을 포근한 안식으로 인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당신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반쯤 꿈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니 이제는 아무것도 붙잡지 마세요. 별빛이 사라져도,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켜도 영혼의 속삭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호흡 속에, 당신의 심장 박동 속에, 그리고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고요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